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저는 건강상의 이유로 자리를 비운 최영일 평론가 대신 진행을 맡고 있는 김준일입니다. 오늘 1부에서는 오늘 하루 꼭 알아야 할 소식을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준비되어 있고요. 2부에서는 각설하고 시즌2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한미정상회담을 20여일 앞두고 사퇴한 김성한 안보실장, 그리고 2017년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귀국과 관련해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현근택 변호사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이후 크레디트 스위스와 도이치방크까지 세계 곳곳에서 은행권 위기가 연이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위기로 번져나가는 것일지, 또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는 건지 곽수종 리행경제연구소 소장과 짚어보겠습니다. 3월 30일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1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송 신청도 기다립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오늘의 디저트송으로 선정되신 분께는 치킨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1라디오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도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명품 콘텐츠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KBS 1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해드립니다. 한입뉴스. 박정우 오마이뉴스 기자, 이봉호 미디어인권연구소 뭉쿨연구원과 함께 한입뉴스 입을 열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뉴스가 참 많습니다. 많습니다. 예, 일단 먼저 제일 핫한 이슈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사퇴인데, 어제 대통령실의 외교안보라인이 잇따라 교체됐고 안보실장까지 교체설이 돈다고 전해드렸는데, 네, 오후에 김성한 안보실장이 본인이 사퇴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김 실장이 어제 오후 5시 3분쯤에 사의 표명 언론 공지를 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로 인한 논란이 더 이상 외교와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자신으로 인한 문제가 있었다는 걸 인정한 모습이었고, 또 후임 안보실장의 조태용 주미대사를 내정했다고 밝힌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의 브리핑이 5시 55분쯤에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의 표명 1시간도 안 돼서 후임이 발표된 건데 이미 교체 이유를 준비해둔 정황이 보인다, 이런 상황이고, 대통령실 쪽에서는 윤 대통령이 만류했지만 김 실장이 사의를 거듭 피력했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그저께까지만 해도 이 김성한 실장은 사퇴서를 강하게 부인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점심도 같이 이 대통령과 외교 라인이 같이 먹고 이렇게 잘 지내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제 전격적으로 사퇴를 표명하고 바로 이 사의가 수용이 되면서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런 미스테리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뭐 그건 뭐 뒤에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미국 대사, 주미 대사가 지금 실장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조태용 실장이 새로 이제 임명이 되면서 그럼 신임 주미 대사는 누가 가는 거냐? 그러니까 조현동 외교부 1차장이 신임 주미 대사로 내정이 됐습니다. 예. 근데 내정된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미국 행정부의 아그레망, 그러니까 외교 사절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요청을 하면은 보통은 40여일 걸려요. 한 달 이상 보통 걸리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달 말에 예정된 이 국빈 방문, 미국 방문에 있어서 뭔가 차질이 생긴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외교 라인이 뭐 김일번 의전비서관 포함해서 이문희 외교비서관, 또 김성한 실장까지 연쇄적으로 교체된 거, 이거 뭐 외교 라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리고 국빈 방문 앞두고 이러다가는 우리가 외교를 제대로 못하는 게 아니냐,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조태용 실장이 뭐 이미 여러 가지 실무를 국빈 방문 준비를 해왔고, 또 조태용 실장 같은 경우도 박근혜 정부 때는 국가안보실 1차장 했었거든요. 예. 그런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문제 없다.
그리고 아그레망도 조태용 실장도 사실은 이 아그레망 받을 때 2주 만에 나왔었습니다. 예. 그래서 늦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 우려를 진화하고 있지만 하지만 좀 꺼림칙하다 이런 그런 느낌은 계속 가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3주 뒤에 한미 정상회담인데 2주 걸리면 그거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건지 잘 사실 모르겠어요. 대사관의 역할이 크기도 한데요. 그런 그러니까요. 국비 방문이 이루어지면. 그러니까요. 일단은 지금 뭐 다음 달 국빈 방문 있고 지금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게 뭔 일인지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 궁금해하고 있어요. 정말로 레이디 가가와 블랙핑크 때문이냐. 그 이제 합동 공연이 있었는데 제대로 보고가 안 돼서 대통령이 뭐 경로했다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진 걸까요? 저희가 어제 전해드린 이유들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보도가 실제로 사태가 이루어지니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일단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그 미국 국빈 방문에서 미국 측이 제안했다는 한유스타 와 팝스타, 미국 팝스타의 협연 문제인데요. 이거를 1월에 질 바이든 여사의 제안으로 미국이 한국에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블랙핑크와 레이디 가가의 협연을. 그런데 1월에 제안이 왔는데 이 김성한 실장을 포함한 안보라인이 이게 확답을 주지도 않고 또 대통령에게 보고도 하지 않아서 3월 초까지 시간이 흘러갔다는 겁니다. 예. 그 사이에 미국이 확답을 요청하는 전문만 7번이나 보냈다. 그렇게 되면서 3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실을 알게 됐고 심지어는 다른 실무자 보고로 알게 되는 바람에 화가 많이 났고 김일범, 이문희, 김성한 실장까지 저희가 어제 전해드렸던 3명의 이 안보실 외교 라인이 모두 사실상 경질이 됐다라는 것이 가장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다른 이유들도 추정이 잇따라 보도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참석하는 여성 관련 행사 보고도 누락되어서 윤 대통령이 김성한 실장을 호되게 질책했다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전원도 보도가 됐고요. 예. 김성한 안보실장과 김태효 안보실 1차장 간 갈등설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3월 6일 강제징용 해법 발표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 의제를 두고 두 사람이 갈등이 깊었는데 김태효 차장이 주도권을 잡으면서 김성한 실장이 밀려났다는 그런 분석도 있고요. 예. 방금 말씀드린 한일 정상회담 국면에서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를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결단을 내렸는데 현 안보 라인, 외교 라인이 대국민 설득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이런 질책성 전언도 대통령실 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다 전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기는 어렵지만 그대로 사실이라 믿기는 어려워도 대통령실 안에서 이런 다양한 좀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외교 안보 라인에 뭔가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을 사실 입증하기 때문에 지금 국빈 방문, 미국 방문을 비롯해서 외교부에서 어떤 성과를 거둘 것인가 우려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뭐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한미 동맹 70주년을 기념해서 또 국빈 방문이기도 하고 굉장히 한미 간의 현안이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면은 뭐 우리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핵 공유를 해야 된다 이런 제안까지 지금 한 상황이고 지금 반도체법,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등 해가지고 경제 현안도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를 조율을 잘 해야 되는데 참 걱정이 크네요. 그러니까 예. 김성한 실장이 미국에 가서 직접 일정 조율하고 이런 걸 다 해왔잖아요. 그동안 다 그렇습니다. 주도를 했어요. 예. 그런데 김성한 실장이 지금 없는 상황, 과연 차질이 없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뭐 당연하게 나오는 것이고요. 야당에서도 왜 이렇게 교체가 된 건지, 외교 라인이 이렇게 다 날아가게 된 건지 윤 대통령이 설명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 이유를 모르다 보니까 이 연건이 얘기한 것처럼 어떤 뭐 썰 이게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어떤 게 정말 사실이고 진실인지 좀 예. 밝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또 일각에서는 그래요. 이 문화행사만으로 이런 일이 있었겠느냐라는 얘기도 있고 또 문화행사에 이렇게 집중이 된 걸 봐서는 이번에 미국 국빈 방문에 있어서 어떤 성과가 잘 보이지 않겠구나. 예.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화려한 퍼포먼스와 이 국빈 방문을 통해서 만찬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의전 이걸 좀 부각을 시켜서 우리가 이 국빈 방문 한 것 자체가 성과다. 예. 이걸 만들기 위한 하나의 포석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과정에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제 보고가 누락됐다라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공무원들의 이제 일하는 어떤 방식을 보면은 본인이 책임을 좀 벗기 위해서
다 보고하거든요. 별 시시콜콜한 거를 위에 다 보고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인은 일단은 이게 좀 이제 책임을 벗어날 수가 있는 거거든. 어느 정도는 보고를 안 하면은 본인이 소위 말해서 독박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여러 차례 수차례 이제 보고를 안 해서 문제가 생겼다. 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요 내용은 2부에 각설하고 시즌 2에 장성철, 현근택 두 분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특히 장성철 소장이 지금 취재를 좀 했다고 하니까 깊은 내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가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에 대한 우려가 커졌는데 대통령실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에 대해서 3월 16일 정상회담 이후부터 계속 일본 언론 통해서 일본 측이 일본의 요구, 그러니까 수산물 수입 금지하고 있는 규제를 철폐해달라는 요구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IAEA의 그 조사 결과를 보자고 했지만 그렇게 또 부정적으로 발언하지 않은 것처럼 보도가 나와서 우려가 컸는데 문제는 어제 일본 교도통신에서 또 보도가 나왔다는 겁니다.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요. 3월 17일 방일 일정 중에 이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등 일본 의원들을 만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와 동석했던 누카가 후쿠시로 전 한일의원연맹 회장이 한국 대통령을 향해서 오염류 방류를 좀 이해를 해달라. 그리고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참사 이후 계속 한국이 지금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수산물 규제도 조금 철폐를 해달라. 이런 요청을 전달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전 정권 문재인 정권이 일본을 이해하는 것을 피해왔던 것 같다. 국제원자력기구의 프로세스를 통해 한국 정부가 실태를 좀 알아야 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들의 이해를 구해 나가겠다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교도통신은 이런 대통령의 반응을 뭐라고 해석을 해서 써놨냐면요. 한국의 오염류 그 방류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윤 대통령이 이 한일 관계 정상화를 목표로 한 자세를 보여줬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 긍정적인 시그널을 이끌어냈다라고 지금 일본 언론이 평가를 한 것이죠. 이에 대해서는 또 민감한 여론이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일단 대통령실에서 오늘 곧바로 입장을 냈습니다. 국내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일본산 수입물 관련 국민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 대통령실은 들어올 일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여전히 우려는 남아 있고 특히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가 되면은 그 일대의 어떤 방사능 오염 이런 게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런 우려도 있어서 정말 안심할 수 있는 건지 좀 걱정입니다. 네, 우려는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상황은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 소송 승소를 해가지고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조치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게 2심제인데 WTO 분쟁 해결 절차가 1심에선 졌다가 우리가 상소기구에서 이겼어요. 이기면서 어떤 판단을 내렸냐면 식품 오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본의 특별한 환경적 상황 등도 고려했어야 된다. 이런 판단을 상소기구에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유출 사고 때문에 일본의 바다 환경이 위험해졌다. 고로 수입 규제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우리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이게 좀 위험하다. 이거를 객관적으로 밝힐 의무가 이게 우리 정부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정부에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주장하고 그걸 설득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당시에는 이 후쿠시마 당시 사고 이때 방출된 300톤에 대해서 바다가 안전하지 않으면 거기 있는 수산물이나 해양식물들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이 위험하다라는 논리로 우리가 이긴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 300톤 문제가 아니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게 30년 동안 130만 톤을 방류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방류를 받아들이게 된다면 물론 대통령실은 이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본 언론 보도 통해서 나오는 얘기는 우리 국민을 이 후쿠시마 오염수 이걸 우리 국민을 뭐 설득시켜 나가는 그런 가운데 이해를 구해 나가겠다는 얘기가 윤 대통령 발언이 있었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 오염수 방류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럼 이 논리 구조가 무너지는 거예요. 오염수 방류 뭐 여기다 받아들이는데 그러면 그 오염수 방류 때문에 위험하다고 수입 안 했던 해양수산물도 수입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게 일본은 논리를 짜서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WTO에서 질 수 있고 그러면 다시 수산물을 수입해야 되는 상황까지 몰릴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참 저는 일본이 약간 괘씸한 게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 안 하는 나라가 한국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나라가 있는데 한국만 꼭 집어가지고 이걸 WTO에 제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한국을 만만하게 보는 건지 우리가 또 뭐 물량을 워낙 많이 그동안 수입을 해왔으니까 그쪽 입장에서는 좀 급하다 뭐 이런 거를 감안을 하더라도 굉장히 좀 불쾌한데 이게 좀 어떻게 될지 걱정이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계속해서 일본 언론이 어떻게 보면
보면 일본 정부의 입장 아니면 일본 정치권 인사들의 워딩을 따가지고 해서 보도하고 있잖아요. 예. 그럴 때 우리 정부의 대응은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쿠시마산 뭐 수산물 수입 여기 절대 국내에 들어올 일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이 팩트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럴 일이 없을 거야. 그러니까 미래시로 대응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팩트에는 팩트, 워딩에는 워딩을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예. 과연 뭔가 있었던 거 아닐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억 클럽 관련해서 지금 검찰 수사 얘기를 좀 해볼게요. 검찰이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국회에서 나오고 있는 50억 클럽 특검에 대해서 좀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네, 뭐 그럴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이 특검이 가시화되다 보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뭐 지난번에 곽상도 전 의원 관련된 판결 1심 뇌물 무죄가 나온 다음부터 여론을 의식하기 시작했고 특검 법안이 이제 뭐 상정이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검찰로서는 열심히 수사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도 있겠다. 예. 이런 판단을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너무나 뒤처졌고 너무나 수사가 안 됐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대장동이라는 사건에 여러 가지 줄기가 있다면 50억 클럽은 뭐 곽상도 전 의원 빼놓고는 다른 인물들 수사가 안 됐기 때문에 이제서야 너무 늦게 수사를 하게 된다. 이런 건 지울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서울중앙지검이 오늘 이 박 전 특검과 양재식 변호사의 주거지 사무실, 또 우리은행 본점, 성남금융센터, 삼성 이 기업 영업본부 이런 곳에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데 뭐 결제 서류, 은행 거래 내역 이거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이 대장동 개발 사업 공모를 준비할 때 부국증권 배제 같은 그러니까 컨소시엄 구성을 돕고 PF라고 부르죠.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청탁하는 대가로 50억 원을 받기로 한 혐의 이걸 검찰이 잡고 있는 거예요. 예. 양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민간업자 실무 업무를 담당했다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이 박 전 특검 딸이 화천대유에서 일하면서 2019년 9월부터 2021년 2월 11억 원을 받기도 했는데 박 전 특검 측은 연이율 4.6% 3년 기한의 정상적인 대출로 회사 회계장부의 대여금으로 처리가 됐고 차용증도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수상한 거래 아니냐 이런 지적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예. 또 이 딸이 대장동 아파트 분양받아서 8억 원 가량의 시세 차익 얻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는 사실은 이 곽상도 전 의원을 조사할 때도 왜 박 전 특검 딸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고 있냐 이런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늦은 조사, 이 너무 늦은 강제조사 압수수색을 하다 보니까 과연 쓸만한 자료가 남아 있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검찰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박 전 특검에 대해서 또 더 나아가서는 다른 인물들도 있습니다. 예. 이 50억 클럽 인물들에 대한 수사는 그럼 또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계속 의문부호가 따라붙고 있습니다. 뭐 권순일 전 대법관이라든지 기타 등등. 최재경 예. 청와대 민정수석. 예, 그래서 참 저도 의아한 게 다른 수사는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왜 이거는 진도가 안 나가냐. 그래서 박영수 전 특검이 뭐 다 아시겠지만 과거에 대검 중수부장을 했었고 그 중수부에 윤석열 검사가 당시 검사가 중수부에서 같이 일했으니까 검찰 선배를 감히 못 건드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수사가 안 되니까 일단은 그렇습니다. 뭐 이런 의문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특검까지 이제 가자 이런 여론이 있었는데 50억 클럽 여야가 오늘 특검 법안 이거 논의하기로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사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 50억 클럽 특검법을 신속안건 처리를 하자고 계속해서 주장해 왔습니다. 예. 특히 신속안건 처리하려면 정의당의 협조가 필요하니까. 패스트 트랙이라고 그렇습니다. 보통 불리죠. 예. 정의당의 협조를 계속 구했는데 사실 이 정의당이 조금 저어를 했어요. 국회 논의를 충분히 거쳐서 여야 합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정의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예. 하지만 정의당과 민주당이 모두 특검 법안을 같이 공동 발의는 아니지만 따로따로 또 발의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28일에는 민주당이 정의당을 향해서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민주당 안으로 하고 50억 특검법은 정의당 안으로 해서 신속안건 처리 패스트트랙을 하자라고 제안할 정도로 민주당을 계속해서 속도전을 내고 있는데 예. 일단 어제 국민의힘 간사 법사위 간사와 민주당 법사위 간사가 합의를 해서요 오늘 법사위 회의에서 논의를 한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민주당에서는 오늘 안에 회의를 빨리 끝내서 예. 본회의에 올려야 된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오늘 대체 토론이 있을 수도 있다.
오늘 논의 과정에서. 그러니까 논의를 좀 더 길게 하자는 입장이라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또 시간 끌기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 어떻게 논의가 진행될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예. 거기다가 오늘 그 한동훈 장관도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을 해서 이 특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했습니다. 특검이라는 것은 검찰의 수사 능력, 의지,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 보충적으로 하는 것인데 지금 검찰팀은 과거의 검찰 수사팀이 아니다. 예. 그러니까 끝까지 집요하게 파고들 의지와 능력이 있다. 오히려 특검을 하면 진상규명에 방해가 된다. 이 수사 대상자가 대표로 있는 당에서 낸 특검으로 하게 되면은 국민들이 잘 믿지 않는다라고 강하게 비판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검 국면까지 올 동안 검찰은 뭐 했는지 뭐 이런 질문은 또 따라 붙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침대 축구했다 뭐 이런 얘기, 침대 수사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승미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중부고속도로 양방향 다 진천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통행량이 많아진 건 아니고요. 사고 여파입니다. 하남방향으로 진천 나들목 조금 못 간 곳에서 사고가 나고요. 1차로와 갓길에서 처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반대 방향 1차로까지 차단되고 있습니다. 하남방향으로는 진천에서 2km 구간, 남이방향으로는 진천 일대 5km 구간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는 한남에서 서초까지 밀립니다. 죽전에서 수원까지 속도 떨어지고요. 안성 일대 3km 구간 막힙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으로 반월터널에서 부곡까지 용인나들목에서 양지터널 사이로 정체가 되고 있고요. 대관령 1터널에서 대관령 5터널까지는 2차로에서 시설물 보수하고 있습니다. 또 호남고속도로 순천 방향으로는 호남터널에서 백양사까지 1차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내장산 나들목 부근에서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저는 건강상의 이유로 자리를 비운 최영일 진행자를 대신하고 있는 김준일입니다. 대장동 이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위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이재명 대표 측근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의 재판이 어제 시작이 됐는데 지금 검찰하고 가짜 CCTV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정진상 전 실장이 어제부터 이제 본격적인 첫 재판이 시작이 된 것인데요. 일단 정진상 실장의 재판이 중요한 게 이게 이재명 대표의 의혹과 혐의가 다 연결이 됩니다. 예.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부정처사 후 수뢰라는 혐의인데 이 혐의가 바로 대장동 세력에게 개발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김만배 씨의 지분 천화동인 1호 지분 절반 428억을 받기로 약정을 했다. 예. 이게 사실 이재명 대표에게도 지금 의혹을 계속 검찰은 보내고 있는 혐의고요. 부정처사후 수뢰 보통은 사후 수뢰 이렇게도 그렇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네, 예. 네. 또 2014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 지내면서 유동규 씨로부터 사업에 대한 각종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역시 2억 4천만 원 금품 수수한 혐의. 유동규 본부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혐의는 사실 계속해서 정진산 실장 그리고 김용 부원장 거쳐서 결국은 이재명 대표에게 갔다는 의혹과 또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일단 정진산 실장이 어제 모든 혐의를 부인을 하면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지금 검찰이 2013년부터 14년까지 성남시에서 정책비서관으로 정진상 실장이 근무를 할 때 예. 유동규로부터 비서실 사무실에서 3천만 원을 현금으로 뇌물로 받았다고 지금 검찰이 주장을 하는데 그 당시 성남시청을 보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공약이 이 뇌물을 막기 위해서 시장실 비서실 이 시장실 그 시청사 곳곳에 CCTV를 설치했다. 예. 특히 비서실은 그 시장실 바로 옆에 있고 다른 직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CCTV 때문에 뇌물을 주고 그렇게 현금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상식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강하게 반박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검찰이 반박을 한 게 지금 피의자 측에서 하는 주장은 이미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탄핵이 된 주장이다. 왜냐하면 CCTV가 작동하지 않는 가짜라는 것이 밝혀졌다라고 반박을 한 거예요. 예. 이에 대해서 또 재판에서 정진상 실장이 당시에 그 거의 한 10년이 지난 일인데 CCTV가 작동했는지 안 했는지를 검사가 어떻게 하느냐라고 반문하면서 따질 정도로 격론이 일어났다 그러고요. 또 유동규 본부장도 재판 후에 취재진들을 만나서 정진상 실장이 또 거짓말을 한다. CCTV 작동 안 한다고 본인이 말하기도 했다라고 했는데 또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최소한 시장실에 있는 건 가짜고 비서실에
비서실에도 가짜가 있다고 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동규 본부장도 거짓말이라고는 하지만 비서실에도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 이제 확답은 또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재명 시장이 과거 이제 현재 이재명 대표가 과거 시장 시절에 이거를 유튜브 같은 데 나와가지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하도 돈 들고 찾아오는 사람이 많으니까 내가 CCTV까지 설치해 놔가지고 이런 거 좀 근절하려고 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와 연결된 혐의 중 가장 핵심은 아무래도 이제 428억 약정설인데 네. 정진상 실장은 이것도 강력하게 부인했다고요. 네, 뭐 그동안 계속 부인을 해왔는데 어제도 보면은 공수 사실이 2014년 6월 하순에 김만배 씨가 정진상을 만나서 의형제 맺으면서 대장동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게 청탁했다는 내용으로 시작이 되는데 뭐 이른바 정치적 경제적 공동체 그런 얘기죠. 하지만 이때 대장동 민간 사업자 공모가 이뤄진 2015년 2월보다 7개월 앞선 시점인데 공모도 이뤄지지 않았고 사업자 특정도 안 된 상태에서 이 청탁하고 또 경제적 대가를 약속하는 거 상식적이지 않다. 428억 이런 게 좀 어디서 나온 셈법이냐 이렇게 반문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반면에 검찰은 이 정영학 녹취록, 뭐 정영학 메모 이런 증거 또 남욱, 뭐 유동규 이런 관련자들 진술로 천화동인 1호 절반 지분 약속, 428억 그 약속이 충분히 입증됐다. 예. 이런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428억 얘기, 검찰 주장, 정진상 측 주장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 검찰의 주장을 쭉 놓고 보면 다 진술이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진술이 주되게 이 증거로 작용하고 있어서 물증을 그럼 왜 못 내놓는 거냐. 물증이 어디 있냐. 이런 반박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CCTV 문제도 CCTV 그래 가짜인지 진짜인지 뭐 그거를 떠나서 물증이 뭐냐 도대체. 428억. 대장동 배임 혐의를 이재명 대표한테 두고 있는데 그 배임을 하게 된 동기가 도대체 뭐냐. 계속해서 이게 나오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서는 이 428억 부분은 추가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김만배 씨도 입을 열지 않고 있고 물증도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런 예측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 앞으로 재판부가 어떤 뭐 증인들의 진술의 일관성 뭐 이런 거 진실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광훈 목사 우파 진영 천하통일 이 발언을 지금 미국에 가서 해가지고 비판을 받은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오늘 당 최고위원회에 회의에 나와가지고 다시 한번 사과를 했습니다. 네, 뭐 SNS에 사과를 했고요. 오늘 직접 당 최고위원 회의에 마이크를 잡고 사과를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근 저의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치고 당에도 큰 부담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자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회의 후에 기자들이 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김 최고위원은 모두 다 제 잘못이다. 앞으로 자중하겠다. 이렇게도 고개를 숙였고요. 예. 또 이 전 목사,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통일을 했는가? 이렇게도 물어봤어요, 기자들이. 예. 그랬더니 이 김 최고위원이 잠시 좀 망설였다가 앞으로 이 전 목사의 전자도 꺼내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전당대회 당선에 전 목사의 도움이 있었냐, 정치적 동반자로 인식하느냐 여러 질문이 이어졌는데 뭐 전 목사님이 입당시킨 당원 숫자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전 목사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기자들의 질문에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이 정도면 앞으로 파전에 막걸리도 못 드실 것 같은데 전자 들어가서. 자, 문제는 당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이냐. 지금 뭐 홍준표 대구시장은 제명해라. 이거 빨리. 이준석은 그렇게 징계했으면서 왜 안 하느냐. 맞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조치가 좀 취해지고 있나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준석 대표를 징계할 때는 뭐 양두구육 같은 발언 때문에 사실 징계 절차까지 갔던 것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뭐 비슷한 일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이게 국민의힘 지도부가 굉장히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일단 김기현 대표 얘기를 들어보면요. 적합하지 않은 발언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한다. 앞으로 언행들이 더 반복되지 않도록 유심히 지켜보겠다. 차후에 이런 행태가 반복되면 또 다른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고는 했는데 기자들이 윤리위원회 회부 가능성을 의미하는 말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이거는 답을 안 했습니다. 그냥 아까 했던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자리를 떴기 때문에 아직 뭐 징계까지 갈 것 같지는 않다. 또 당내에서 지금 제명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철규 사무총장도 라디오에서 징계 조치를 개시할 수 있을 정도까지의 문제냐에 대해서는 당내 이견이 많다.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얘기죠.
해서 이견이 많다 그러면서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오늘 이준석 전 대표가 예.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했거든요. 예.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이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과 또 자신의 발언 이른바 양두구요 뭐 신군부 이런 표현 사실 이준석 전 대표가 이런 표현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당원권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잖아요. 예. 이걸 좀 언급하면서 어느 게 당의 품위를 더 손상시켰는지 나중에 선거 결과로 보면 될 거다. 이렇게 좀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앙심이 남아있는 게 느껴집니다. 느껴지죠.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하루 만에 풀려난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석방 직후 광주를 찾았네요. 그렇습니다. 광주로 약속대로 일단 갔고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한 방송사 제작진의 차량을 타고 광주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전우원 씨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와보고 항상 두려움과 이기적인 마음에 도피를 해오던 곳이다. 많은 분이 천사 같은 마음으로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일단 첫 방문 소감을 밝혔고요. 다른 피해자분들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의 억울한 마음을 풀어드리겠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늦게 와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늦게 온 만큼 저의 죄를 알고 반성하고 더 노력하겠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해서요. 아마 오늘 중에 5.18 관련해서 일단 사전 공부를 좀 하고 내일부터 5월 단체들과 본격적으로 사죄도 하고 이 5.18 민주묘역을 같이 방문해서 뭔가 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5월 단체들 입장은 어떤가요? 네, 뭐 환영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조진태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가 오늘 한 라디오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전두환의 손자로서 할아버지의 죄를 사죄하는 손자 모습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5.18 관련해서 여전히 살아있는 학살 지도부가 남아있지 않냐. 그분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전우원 씨를 통해 뭔가 교훈을 얻었으면 하는 바람도 갖게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5.18 이 단체 쪽에서 준비하고 있는 내일 전우원 씨의 일정 이런 게 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예. 내일 오전에 5.18 기념문화센터 방문을 시작으로 전두환 씨를 대신한 사죄에 나서는 일정이 지금 기획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5.18 단체와 차담회도 갖고 얘기도 나누고 또 기자회견도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980년 5월 광주학살 사죄 기자회견도 진행이 되고 또 기자회견을 마치고 5.18 기념공원 내에 피해자 명패가 안직된 이 추모 승화공간으로 이동해서 곧바로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5월 영령들 앞에 참배할 계획이다. 이렇게 5.18 단체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짧게 좀 보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편성 채널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죠. 한상혁 방통위원장. 근데 어제 저녁에 구속영장 기각됐네요. 그렇습니다. 어제 밤늦게 기각됐다는 소식 나왔습니다. 일단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주요 혐의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현 단계에서 구속은 피해자의 방어권을 제한한다라고 하면서 기각을 했고요. 아무래도 가장 핵심 혐의였던 한성혁 위원장이 점수 조작 사실을 알고도 상임위원들한테 보고하지 않았다. 이 예.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데 한상혁 위원장은 조작을 보고받지도 않았지만 점수 변경 자체가 조작이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했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본 것은 아닌가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뭐 7월까지 임기고 아마 이거는 법정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KBS 1라디오 시사본부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이봉우 미디어인권연구소 뭉쿨연구원과 한입뉴스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 발표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동단결이네요. 7970님 블랙핑크는 건드리면 안 돼요. 블랙핑크 노래 들려주세요. 5163님 시원하게 블랙핑크 한번 갑시다. 불장난 신청합니다. 자, 불장난 하면 안 됩니다. 예, 하면 안 되지만은 오늘은 시원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시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우리 엄마 매일 내게 말했어. 언제나 남자 조심하라고. 사랑은 마치 불장난 같아서 다치니까. 엄마 말이 꼭 맞을지도 몰라. 널 보면 내 맘이 뜨겁게 달아올라. 두려움보다 널 향한 끌림이 더 크니까. 멈출 수 없는 이 떨림은 on and on and on. 내 전부를 너란 세상에 다 던지고 싶어. Look at me now. 이렇게는 나를 태우고 있잖아. 줄 수 없어. 우리 사랑은 불장난. My love is on fire.
어느새 이 모든 게 장난이 아닌 girl 사랑이란 빨간 불씨 불어라 바람 더 커져가는 불길이 기약인지 속인지 우리 엄마도 몰라 내 맘 도둑인데 왜 경찰도 몰라 불붙은 내 심장이 더 부어라 너는 기름 Kiss him while I diss him I don't know but I miss him 중독을 넘어서 네 사랑은 crack 내 심장의 색깔은 black 멈출 수 없는 이 떨림은 on and on and on 내 전부를 너란 불길 속으로 던지고 싶어 Look at me now 이렇게 넌 나를 태우고 있잖아 끌 수 없어 우리 사랑은 불장난 My love is on fire Now burn baby burn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숫자 중에서 천이라든지 만이란 숫자는 일반적으로 많은 것을 상징할 때 씁니다. 예를 들어 산 정상까지 오르기는 힘들었지만 올라가기를 1000만 번 잘했어. 이때는 수없이 여러 번 생각해봐도 잘했다는 뜻이죠. 또 우리가 1000년 만년 살 것도 아닌데 너무 안달하면서 살 것 없어 라고 말한다면 사람이 아주 오랜 세월 사는 것도 아니니까 마음 편하게 사는 게 좋다는 뜻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1000만 번이나 1000년 만년이란 말은 시간으로 봤을 때 실제로 1000만 번 또는 1000년 만년을 의미하지는 않고요. 각각 수없이 여러 번 또는 아주 오랜 세월을 뜻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천이나 만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분명하게 살아있다면 번이나 년이라는 단위 앞에 오는 숫자는 띄어서 써야 하지만 이 경우에는 그 정도로 많다는 뜻으로 본 것이기 때문에 숫자와 단위의 명사를 모두 붙여서 한 단어로 씁니다. 그리고 어느 천년에 그 일을 다 끝낸 거니? 라고 말할 때 천년에라는 표현도 많이 사용하고 있죠. 이건 역시 진짜 천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느 세월에 라는 뜻으로 쓴 것이니까 천과 년을 붙여서 씁니다. 이처럼 숫자의 뜻이 분명하게 살아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띄어쓰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상대 얘기 중에서도 맞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 거기까지 동감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럼 또 요 다음 가시죠. 무슨 정반합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기고 지는 걸 떠나서 좋은 결론을 또 줄여내셨으면 좋겠어요. 선 넘지 않는 그런 토론.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아도 그래도 그런 자리가 자꾸 있어야 뭐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뭐라도 뭐 하나 얻어 걸리는 게 있겠죠. 시민 농객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서해상에 위치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한동안 맑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겠습니다. 대다수 지역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이 특보는 확대 강화될 수 있겠습니다.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화요일과 수요일경 전국적으로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 같은 이상고온 현상이 조금 주춤해지긴 하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의 기온이 20도 이상 되는 곳이 많겠습니다. 일부 지역 가벼운 더위도 느껴질 정도로 봄볕이 강해지겠습니다. 평년보다 5도에서 10도 높은 수준이고요. 내일은 기온이 더 오릅니다. 북산 행각이 원활해서 아침에는 쌀쌀한 감이 있습니다. 일교차가 15도에서 20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고요. 또 내일 아침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0도 안팎을 유지하면서 서리가 내리고 일부 얼음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대기 정체로 대도수 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낮 동안에 연무가 나타나는 곳도 꽤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1도, 대전, 광주, 대구 24도 등 16도에서 25도 분포가 되겠고요. 내일도 맑은 날씨 속에서 서울의 아침 기온 7도, 낮 최고 기온 23도로 낮 기온은 더 오르겠습니다. 영동지방 오늘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 바다에도 서해, 남해 등에 안개가 짙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5.1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도쿄에서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를 접견하면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 나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있을 수 있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또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권 법안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여야 합의로 상정됐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권 법안은 빠진 반쪽짜리 상정이라고 비판했는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정치 공세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여의도에 벚꽃이 활짝 피었는데 어떻게 방송 오시면서 조금 꽃 구경 좀 하고 오셨나요? 오는 길에 제가 발걸음을 몇 번이나 멈췄는지 모릅니다. 사진을 찍고 너무 만개를 해가지고 안 찍고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군요. 네. 오늘 뭐 날씨도 굉장히 따뜻해가지고 지금 한 19도 정도 되고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20도까지 올라간다. 그러니까 지금 반팔 입고 다니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네. 꽃도 사실 3월에 이렇게 활짝 피는 게 보통 일은 아닌데 문제는 이게 지금 마냥 기쁜 일이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전국에 봄꽃 물결이 퍼지고 있는데 지난 토요일 25일에는 서울에도 꽃들이 마음이 급했는지 공식 개화를 했더라고요. 올 봄은 왠지 사뭇 빨리 찾아온 느낌이었는데 실제로 역대 두 번째로 빠른 기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찍 찾아온 봄꽃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봄꽃의 아름다운 뒤에 섬뜩한 경고가 숨어있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북상 속도입니다. 보통 부산에서 벚꽃이 핀 뒤에 11일 정도가 지나야지 서울 벚꽃이 개화를 하는데 이번에는 6일 뒤 서울에서도 벚꽃이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평년과 비교하면 거의 2배 정도 빠른 속도인데요. 피는 시기는 빨라지고 지역 간 차이가 줄어든 봄꽃 핵심 원인은 바로 높은 기온과 긴 일조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인 문제입니다. 이 땅속 온도는 땅 위 온도보다 느리게 올라갑니다. 이 때문에 땅 속에서 겨울을 버티고 있는 곤충의 경우에는 바깥이 따뜻해졌다는 걸 더 느리게 감지하게 되겠죠. 땅은 지금 땅 위에는 막 20도까지 올라가는데 아직도 땅 밑에는 조금 쌀쌀하군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얘기하면. 그래서 이렇게 되면 곤충은 꽃이 다 피어
태어나 버린 뒤에나 지상으로 올라가서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데요. 이걸 학자들은 공진화가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공진화? 네, 이게 좀 어려워서 쉽게 예를 들자면 벚꽃이랑 곤충이란 학생이 함께 등교를 늘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벚꽃이 혼자 일찍 등교를 하고 곤충을 만날 수 없게 되는 거죠. 예. 식물은 다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곤충이 꽃가루를 옮겨줘야 합니다. 그런데 서로 시간이 맞지 않아서 이 과정에 차질이 생길 경우에는 결국 종 보존의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정수경 교수는 이런 현상으로 인해 식물은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될 거고 결국 탄소 흡수 능력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꽃의 이른 개화가 식물 생육의 문제를 일으키고 식물의 생장의 약화는 다시 탄소 흡수를 못해서 지구온난화를 가중시키는데 이 지구온난화가 다시 꽃의 더 빠른 개화를 부추기는 원인이 된 겁니다. 어쩌면 빨리 찾아와준 이 아름다운 벚꽃은 환경이 우리에게 도와줘 하고 보내는 찬란한 위험 신호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곤충들도 적응해서 좀 빨리 일어날 수도 네. 있는데 이게 좀 시차가 있을 것 같아요. 참 걱정입니다. 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이 더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살 수 없다라고 간판을 내리기로 했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동네 병원으로 개원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중심으로 한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가 폐과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아청소년과 간판을 내리고 다른 진료를 보겠다는 건데요. 이면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이사회 회장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아픈 아이들을 고쳐주는 일을 천직으로 여기고 살아왔지만 오늘자로 대한민국에서 소청과라는 전문과는 간판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밝힙니다. 예. 지난 10년간 최저임금과 물가는 가파르게 올랐죠. 그런데 소청과 의사 수입은 28%가 줄었다는 이유입니다. 사실 많은 진료량을 통해서 적자를 메우는 것으로 알려진 이 소청과였는데 최근에 병원 유지를 위한 재반 비용은 상승하는데 수익은 줄어들다 보니 이들 또한 막다른 골목에 놓이게 된 겁니다. 지난달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건강보험이 부족하다면서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소아 의료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는데 정작 보건복지부는 빈 껍데기 정책만 내놨다고 지적을 합니다. 예. 직원 월급도 주지 못해서 지난 5년간 소청과 662개가 폐업을 했고 소청과의 유일한 수입원인 진료비는 30년째 동결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두 손을 든 거죠. 소아외과, 소아흉부외과 등 전 영역이 동일하고요. 이미 올해 소청과의 전공의 지원율이 정원 대비해서 무려 25% 넘게 곤두박질 친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대적인 개선 없이는 상황을 반전하기 어렵지만 대책 또한 지지부진하다는 게 더 문제고요. 임 회장은 이 순간에도 서울 시내 한복판에조차 아이들이 숨져가고 길바닥에서 헤매고 있다면서 더 이상은 아이 건강을 돌봐주는 일을 하지 못하게 돼 한없이 미안하다는 작별 인사를 드리러 나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소청과 의사회는 이미 전문 과목 폐과 후에 사후 조치까지 준비 중이고요. 다만 이번 폐과 선언이 부족한 정책을 향한 볼멘 소리가 아닌 실질적인 소청과 1차 의료 폐과 효과가 예상돼서 지역사회 혼란 또한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리꾼들은 서비스의 질과 양을 보장하려면 그만큼 금전적인 보상을 해줘야 된다. 대학병원, 어린이병원도 적자입니다. 저분들도 정말 더 많은 개인의 이익 때문에 저러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직 구급대원입니다. 정말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갈 병원이 없어서 길에 서 있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데 저출산 시대에 이런 무관심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저도 애가 어려가지고 이제 소아청소년과를 많이 가봐서 아는데 이 소아청소년과 의사분들이 그러니까 뭐 이제 성인이나 노인분들한테는 그냥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이렇게 직접 물으면 바로 대답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예은이는 어디가 아파? 그러면은 얘기해봐 선생님한테 이 과정 시간 자체가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달래고 말을 꺼내고 그게 이제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 속도로 회전율을 높여야 되는 게 이제 은행이래 이 이제 병원의 현실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고 뭐 숫자도 줄어들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수가를 올려줘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은 폐과까지 가는 좀 인구 소멸의 시대에 좀 안타까운 그렇죠. 우리는 시대의 자화상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이버 지식인 서비스 궁금한 게 많을 때 이용하시죠. 그런데 5만 개 답변을 쓰신 분이 있는데 이 최근에 지금 답변이 안 올라오고 있다고요. 네, 산타 할아버지 나이는 몇 살이냐라는 질문에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카운트리스? 많이 늙으셨다? 쓸 수 없다. 뭐. 예. 근데 아빠 나이와 동갑이라는 재치 있는 답변을 한 분입니다. 지식인에서 53,800개가 넘는 답글을 써서 유명해진 조광현 할아버지가 8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치과 의사로 활동하다가 당뇨로 병원 문을 닫은 조 할아버지는 69세였던 2004년부터 지식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답변 채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무려 70%가 넘는데 5만 개가 넘는 성실한 답변으로 하수부터 시작한 네이버 지식인 등급에서 수호신 단계, 그러니까 가장 높은 등급인 절대신 바로 전 단계까지 올라간 겁니다. 예. 스타가 된 건 특유의 여유와 위트인데요. 인생의 지혜가 담긴 답변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꿈에 꽃게 그리고 신발, 가방이 나왔으면 무슨 꿈일까요? 라는 질문에 답변이 개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위트가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는데 30년째 당뇨병을 앓고 있던 할아버지는 결국 블로그를 통해서 2018년 10월 건강상의 문제로 원활하게 활동하기 어렵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아량으로 서서히 막을 내릴 준비를 해야겠습니다라고 전했는데 하지만 몇 달 뒤 아쉬워하는 누리꾼들의 댓글에 수호신 할아버지는 다시 힘을 내죠. 실명에 가까운 상태였습니다. 제가 몇 년 전 방송 출연 영상을 찾아보니까 이게 안 보이시다 보니까 돋보기 2개를 컴퓨터에 붙여가면서 독수리 타법으로 하나하나 오타 섞인 답글을 다시는 모습이 좀 뭉클하기도 했는데요. 예. 할아버지는 지식인 활동을 하면서도 치매가 걸린 아내분을 매일 오전 방문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3월 치매에 걸리셨던 부인이 세상을 떠난 뒤 할아버지의 건강이 더 나빠졌고 2022년에 들어서는 답변 횟수가 점점 줄면서 이번에 정말 답변을 멈추게 됐습니다. 결국 친구에게 얼굴을 맞은 뒤 대처 방안을 묻는 학생의 질문에 사과받으러 갔다가 욕만 얻어먹고 왔다라고 하면서 예. 작년 11월 문답이 마지막 인사가 됐습니다. 할아버지의 소식에 누리꾼들의 애도 물결이 이어지고 있고요. 반응을 보면 어쩌면 가장 많은 제자를 드신 스승이 아닐까 싶다. 모르는 게 더 많아야 한다. 이건 평생 가슴에 남겨질 명언이다. 또 지금 생각해보면 지식인뿐만 아니라 지혜를 남기셨던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등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자발적으로 재능을 기부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또 우리가 많은 온라인에서의 또 지식도 향유를 하고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다른 분들도 많이 좀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정치권의 허심탄회한 속내를 들여다보는 시간 각설하고 시즌2 오늘도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현근택 변호사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각설하고 시즌2 오늘 지금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많아요? 많습니다. 근데 솔직히 김준일 대표님이 제일 많이 아시잖아요. 잘 알고. 그렇죠. 그 우리한테 물어보는 게 좀 그러지 않아요? 아니요. 알면서만 알면서 물어보는 거죠.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백치미가 굉장히 돋보이는 사람이에요. 아니 하나도 모르면서 아침에 가가지고 뉴스브리핑 다 하더만. 이거 거짓말쟁이야. 네? 자, 우리 짜고 치는 이런 거 좀 깨면 안 돼요. 사람들의 환상을 깨면 안 됩니다. 자,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각설하고 시즌2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두 분께서는 김성한 안보실장 사퇴 그리고 조현천 웃으며 귀국 이렇게 키워드 꼽아주셨는데요. 자, 먼저 장성철 소장님께서 꼽으신 키워드 김성한 안보실장 사퇴. 일단 우리 시사본부를 위해서 취재를 엄청나게 하셨다면서요. 네. 맞죠? 네. 아, 오늘 여기서 지금 처음 막 단독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까? 뭐 기자들이 안 듣길 바랍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런 거 얘기하면은 저한테 정보 준 분들이 되게 곤란해져가지고. 아, 그렇군요. 기자들이 근데 어떻게 안 들을 수가 있지? 아니, 참 이상한 말씀 하시는데 어쨌든 저 미스테리가 많아요. 진짜 저 궁금해 죽겠어요. 아니, 더 잘하시면서 자꾸 미스테리야 돼. 그러니까. 아니, 안보실장 교체가 된 거를 왜 키워드로 꼽으셨는지 먼저 좀 여쭤볼게요. 난리잖아요. 지금 월요일부터 김성한 그만두네 안 두네 뭐 김태호 1차장이랑 뭐 알력설이 있네 없네 뭐 블랙핑크 때문이네 아니네
뭐 그리고 후임은 누가 됐네 안 됐네 해가지고 이번 주 내내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그냥 대통령실의 어떠한 인사 난맥상 이런 것도 있지만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있잖아요. 예. 그럼 과연 국빈 방문 16년 만에 하시는데 그 준비가 잘 될 것이냐 이런 외교의 실리적인 문제까지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김성한 안보실장의 사퇴는 그냥 한 개인 공직자의 사퇴가 아니라 예. 대통령실의 역학관계, 주도권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상황이라서 키워드로 뽑았습니다. 자, 제가 그러면 좀 약간 압축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설설설 막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김성한, 김태호 갈등설, 네. 그리고 보고 누락설, 그리고 김건희 라인과의 갈등설. 제발 김건희 여사 아니, 뭐 얘기는 하지 마. 아니 그러니까 일단 저 없을 때 얘기하세요. 시중에 나오는 거 다 제가 이제 다 한번 또 묶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안보실하고 비서실하고의 뭐 갈등설 뭐 이런 그렇죠. 얘기까지 다 있는데 어느 게 맞는 겁니까? 김건희 여사 건 빼고는 거의 네. 다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다 복합적인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태호 제1차장이 지금 안보실의 주도권을 잡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예. 외교 비서관이 지금 이충면 비서관이 이제 선임이 됐거든요. 예. 그 사람이 외교부에서 김태호 라인이에요. 김태호 제1차장이 아끼는 외교부 직원이거든요.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한 경험이 있다라는 인수위 얘기가 들리던데. 때부터 인수위 예, 예. 때에 실무위원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예. 대통령실에서는 안 갔어요. 그때 청와대는 이충면 비서관이 안 갔고 인수위에서 좀 파견 받았고 예. 그때 이제 상당히 그 이후에 여러 가지로 같이를 김태호 차장하고 많이 했다. 그래서 그러니까 외교비서관을 자기 사람으로 딱 데려다 놨다라는 거는 안보실의 주도권을 행사한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보여질 수가 있어요. 그럼 교체된 이문희 비서관은 김성한 사람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고 라인 올라가고 좀 약간 소외되니까 김태호 제1차장이 이제 자기 라인을 딱 심었고 대통령께서 그거를 허락하신 것은 힘을 실어준 거냐 힘을 실어준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우리 장석태 소장이 핵심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이거 빙빙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핵심적인? 제가 보기에는 압수수색 들어올까 봐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 것 지금? 같아요. 제가 예. 보기에는 보고 누락설하고 김건희 여사 관여설은 이제 같은 거다. 제가 보기에는. 같은 거라고요? 아니 같은 맥락이다. 맥락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결국은 공연을 질 바이든 여사가 제안했다는 것이고 예. 부부 동반 문화 행사였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김건희 여사도 관여했을 것 같고 그러면 아니, 어쨌든 그거 증거 없잖아요. 증거는 없죠. 근데 어쨌든 보고 누락과 이 김건희 여사 관여는 같은 것 같고 제가 새로운 설을 하나 만들면 몇 설입니다. 안 돼. 난파선 탈출설. 난파선 탈출설? 네. 아니 1년도 안 됐는데 무슨 난파선이에요. 공무원들이 보기에 이번에 한일 회담 완전 폭망한 거예요. 예. 본인들이 어쨌든 그동안 일본을 상대해왔던 거에 보면 그리고 지금 계속 청구서가 밀려오고 있잖아요. 뭐 예. 독도 문제도 임기 내에 해결해야 된다 그러지. 후쿠시마 그 원전수 문제도 뭐 지금 일본 보도에 의하면 어쨌든 대통령이 한국 국민 이해시키겠다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잖아요. 예. 이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외교관들이 보기에는 내가 여기 자리 있다가는 오히려 나중에 본인의 어떤 업적 경력이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마이너스가 될 수 있겠다. 뭐 잘못하면은 그렇죠. 본인이 독박 쓰는 거죠. 결국은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작용하지 않나. 왜 그러냐면 김성한 실장이 이 그만둘 때 다 어쨌든 그만 안 두고 다 정리됐다 그러고 대통령하고 뭐 밥 먹었다 그러니까 이제 끝났다 생각했는데 보통은 고위직들이 그만둘 때는 대변인이든지 아니면 뭐 비서실이든지 이런 분들이 먼저 브리핑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입장을 밝히는데 이번엔 좀 다르게 본인 입장이 먼저 나왔어요. 그만둔다. 그 다음에 대통령실에서 교체한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본인의 의지가 좀 더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위에서 뜻보다는. 그럼 왜 그럴까? 이분도 외교 뭐 차관까지 하고 이랬기 때문에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알 텐데 이걸 나중에 내가 다 책임져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쌓였던 것 같아요. 낸시 펠로시 그 하원 의장 방한을 했을 때 패싱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또한 북한 무인기 대응 관련해서도 이거 안보실이 제대로 대응한 거야? 막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고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구서가 막 날라와가지고 이거 제대로 준비한 거 맞아?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한미 정상회담의 중요한 실무적인 여러 가지 행사들과 관련해서도 제대로 보고도 안 되고 진행이 안 되니까
종합적으로 좀 판단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김건희 여사를 좀 대입시키는 것은 조금 과한 무리한 해석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왜 그런 이제 추측이 나오는 거냐면 결국은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그렇죠.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뭐 일정 조율이라든지 국빈 방문 때문에 미국까지 갔다 왔고 지금 얼마 안 남았고 국빈 방문이라는 게 또 얼마나 중요합니까? 해결할 문제도 엄청 많아요. 이 공연뿐만 아니라 지금 걸린 게 뭐 반도체 뭐 배터리 뭐 바이오 뭐 우리 뭐 그다음에 안보 문제 그다음에 뭐 전략적인 어떤 무기라든지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그렇죠. 할 게 정말 많거든요. 이 시점에 하필이면 미국 대사도 미국에서 그 일을 해야 되고 안보실장도 한국에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걸 빼가지고 일로 넣은 거잖아요. 그러면 미국에서도 문제고 우리나라에서도 문제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뭐 영국 방문이나 뭐 일본 방문이나 다 가기 전에는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지 않았어요. 대부분 가서 문제가 됐지. 근데 이번은 참 특이한 게 가기 전부터 시끄러워요. 근데 이게 상식적이지 않잖아. 일반적으로 보면 그래도 미국 국빈 방문까지는 끝나고 그다음에 뭐 자연스럽게 그만둔다든지 이랬으면 국민들은 사람들 보기에도 정상적인 루트라고 볼 텐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그러면은 뭔가 강력한 세력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잠깐만요. 잠깐만. 제가 정리를 한번 하고 잠깐만. 일단은 난파선 탈출설 그리고 김건희 여사 라인 갈등설은 KBS의 공식 입장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고요. 현근택 변호사의 개인 의견이다라는 거를 저는 이 자리에 있는 것조차도 상당히 불쾌하고 지금 기분이 엄청 나빠요. 저런 얘기 하시죠. 뭐 구속영장이 날라오더라도 현근택 변호사 개인한테만 하시게 자 부탁드리고요. 자 말씀하시죠. 아니 그러니까 저 없을 때 그런 얘기는 저 없을 때 저 없는 자리에서 하시기 바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의전비서관 자리가 누가 가는지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어요. 의전비서관? 왜요? 왜냐하면 의전비서관이 바뀐 게 이제 김건희 여사랑 좀 관계 있는 그 선임 행정관하고의 뭐 갈등설이 막 한참 보도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선임 행정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의전비서관은 보통 외교부 직원들이 와서 해요. 근데 그분이 의전비서관이 된다라는 또 설도 있어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과연 어떻게 정리되는지 그것도 좀 지켜볼 대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러면 최소한 의전비서관과 김일범 의전비서관과 관련해서는 그 김건희 여사 라인 뭐 갈등설이 맞다라고 뭐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은? 그 다른 방송에서 김준일 대표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저도 뭐 그런 의견이 있다라고 소개하는 정도지 제 얘기가 아니라 김준일 대표님 얘기였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다른 방송에서 이쪽 일로 미루고 이쪽 일로 미루고 이쪽 일로 미루는구나.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잠깐만.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의 이철규 사무총장은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갈등 없다라고 좀 일축을 했어요. 아이고 그럼 집권여당 사무총장이 맞아요. 아유 대통령실 안보실장하고 제1차장하고 좀 갈등과 알력과 주도권 다툼이 있었어요라고 얘기하겠냐고요. 근데 저희가 화요일부터의 언론 보도를 다 분석을 해보면 김성환 실장하고 김태호 1차장 사이에는 원만하지 않았다라는 게 많은 기자분들의 보도에 의해서 증명이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그냥 막 국민들이 바보는 아니잖아요. 신문 보면 다 아는 상황을 일축한다고 해서 그래 갈등 없었구나. 그래 블랙핑크 저 행사 때문에 그랬구나. 그렇게 국민들이 믿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그러니까 실장은 이제 초등학교 동창이라는 거 아닙니까? 대광 초등학교 그러니까 50년지기. 그러니까 50년지기인데 지금 김태호 시장은 같은 아크로비스타에 살았다는 거잖아요. 뭐 제가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확인 안 했으면 그렇게 언론에 그렇게 나 있어요. 그렇게 알려져 그러면 있어요. 50년 초등학교 동창보다 가까이 사는 사람이 훨씬 더 가까운가 보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동창은 뭐 매일 보는 게 아니니까.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 뭐 이런 맥락인가요 그러면? 이것도 뇌피셜입니다. 오늘 너무 뇌피셜을 많이 해서 상당히 제가 부담이 돼요. 오늘 지금 굉장히 지금 땀이 나고 있습니다. 아무 근거가 없으니까. 김성환 안보실장하고 김태호 1차장하고 좀 갈등이 맞는 것 같긴 한 게 뭐냐면 제가 오늘 뭐 조중동 언론 보도를 다 살펴보니까 중앙일보가 좀 가장 정확하게 보도하지 않았느냐. 저도 읽었습니다.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저께 저녁까지는 밤까지는 김성환 실장 그냥 한미 정상회담 끝난 다음에 좀 외교안보 라인 다 교체할 때 바꾸는 걸로 이제 가닥이 잡힌 것 같았는데 어제 이제 오전에 김태호 제1차장의 좀 문제 제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뭐 대통령께서 좀 받아들이고 인정을 한 부분이 아니냐.
그러니까 갈등설이 없다면 김태호 차장이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오늘 조선일보는 사설을 썼는데 제목이 가수 공연 문제로 국가안보실장까지 교체하는 건 지나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블랙핑크와 레이디 가가 문제다. 이거 교체한 게 이렇게 조금 단정적으로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설마 이러겠어요. 왜냐하면 이 뭐 국빈 방문회 또 문화 행사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게 과연 그렇게 결정적일까? 물론 이게 뭐 보고를 누락했다는 건데 아마 이거는 이제 외교관들이 직접 하진 않잖아요. 보통 외주를 주고 외주업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받아서 예를 들어서 뭐 한다 그러면 외부업체 선정하면 되는 거라서 뭐 가수를 누구 선정하는지 아니면 거기를 뭐 어떤 조건으로 하는지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 외교관이나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거를 누락한 게 그렇게 큰일인가 생각이 싶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뭐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뭐 관심사를 할지라도 아니 가수 만약에 A 가수가 못 나오면 B 나와도 되는 거고 반드시 지금 뭐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반드시 그 가수가 나와야 되는데 뭐 안 돼서 뭐 이런 얘기들도 들리는데 설마 그럴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좀 궁금한 거 장성철 소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일반적으로 이 공무원들 일하는 거 또 잘 아시잖아요. 이 보고를 잘 누락하지 않는 게 내가 보고를 안 하면은 내가 이거를 책임져야 되니까 윗선에 보고를 해서 일종의 책임도 좀 넘기고 그럼 뭐 이런 게 굉장히 관행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고가 누락된 게 여러 건이다라는 얘기 듣고 좀 상식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좀 이게 중요한 어떻게 된 문제가 건가요?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윤희석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블랙핑크 뭐 공연 누락, 보고 누락 이것은 예전에 외교부 차원에서도 정상들 간의 회담을 준비할 때 이런 문화 행사 같은 걸 했었는데 효과도 별로 좋지 않았고 그다음에 계약 문제 때문에 나중에 상당히 골치 아프더라. 그래서 이런 문제를 뭐 우리 외교 안보 라인 여기서 뭐 다루는 것이 맞느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거보다는 지금 미국 가서 회담해서 우리가 논의해야 되고 성과를 얻어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굵직한 현안들. 네. 근데 이 블랙핑크 공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관심과 신경을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뭐 그런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생각과 외교 안보 라인 전문가들 생각이 좀 달랐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어쨌든 그런데 BTS가 아니라 블랙핑크하고의 이런 공연들을 좀 중요하게 결과적으로 왜냐하면은 이게 그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가 먼저 제의를 했다라는 거. 그리고 국빈 만찬 때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의 주요한 인사들 300명 모아놓고 이러한 문화 행사를 하는 것. 그거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냐. 대통령께서는 뭐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 대통령이 생각했을까요? 자꾸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오늘 굉장히 일관되시다. 잠깐만. 그건 또 김건희 여사의 생각이었다. 이렇게 내가 얘기한 건 아니고. PD님 저 출연 날짜 좀 바꿔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요거 하나만 좀 의견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사실 김성한 실장하고 김태호 1차장하고 한미 동맹 강화를 해야 되고 한일 관계 개선해야 된다라는 거에서는 큰 틀에서는 차이는 없는데 뭐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은 속도 조절 그리고 그 수위, 그 수위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었다라고 이제 언론 보도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강경파라고 해야 되나요? 원칙론자가 조금 김태호 차장인데 그러면 이 전체적인 한일 정상회담 그 과정 그리고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김태호 차장 손을 들어주고 김태호 차장이 승리를 판정승을 거뒀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아까 이제 그거에 대한 내막을 현 변호사님이 또 뭐 얘기를 하시는데 아크로비스타 아니 뭐 아버지 문제도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다 모든 안보 라인에서는 뭐 잘 아시다시피 비둘기파, 매파 갈등과 다툼이 많죠. 서로 의견 충돌도 많고 하지만 지금 대통령실에서 보여준 행위는 국민을 좀 불안케 하는 부분이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전전날까지 대통령 비서실장은 사실 누구냐 그런 일 없어. 이따가 갑자기 24시간도 안 돼가지고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안보실장이 바뀌잖아요. 근데 많은 국민들이 아직도 납득을 하지 못해요. 왜 갑자기 블랙핑크 때문에 조선일보 사설도 그걸 지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서는 개인 회사에서 개인적으로 월급 받고 그만둔 게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공직의 일을 하다가 저렇게 그만둔 거잖아요. 그러면 납득할 만한 경질, 해임, 사유가
설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현근택 변호사님께 요거 하나 여쭤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최근에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그리고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관련해서 굉장히 시끄러운데 약간 김태호 1차장이 이제 이런 한일 정상회담을 주도를 했고 약간 강경파라고 본다라면은 지금 이 사안들이 조금 현 정부 내에서 잘 풀릴 수 있을 것인가 민주당이 좀 우려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아니 풀리겠습니까? 지금 일본은 지금 핵심적인 두 가지 보도가 어제 오늘 나왔잖아요. 결국은 임기 내에 독도 문제 해결해야 된다는 게 이제 관료 출신의 언론 보도에 나왔고 한마디로 그 얘기하면 이제 강제징용 문제는 해결됐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더 나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후쿠시마 지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국민들 이해시키겠다라고 얘기했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부인하면서 대통령실은 뭐라고 했냐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하는 일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이제 부인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 말 없었다라고만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게 사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어차피 후쿠시마 관련된 거니까. 계속 청구서가 날아 들어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실은 우리가 일본이 그래도 역사 교과서 문제라든지 아니면 강제징용 문제에 한국을 의식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 교과서 문제도 약간씩 변경도 하고 물론 전체적으로는 보수로 흐르고 있지만 그래도 한국 측에서 어떻게 나오는 반응을 봤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제 그거를 아예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아요. 독도도 그냥 고유 영토다라고 딱 이제 명시를 하고 강제징용 문제도 강제징용이 아니라 결국은 자발적으로 참여한 거 아니냐. 결국 이거는 65년 회담 때부터 나온 얘기인데 일본은 끊임없이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불법적인 점유고 불법적인 침략이기 때문에 당연히 불법이고 그에 대해 손해배상해야 된다 그러는데 일본은 한 번도 그걸 인정한 적이 없어요. 불법적이 아니다. 강제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보상해 주는 거다. 우리가 그냥 주는 거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쨌든 법원에서 판결로 이거 위자료 지급해야 된다. 불법 점유고 불법 강제징용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한국 대통령이 당신들 안 줘도 돼. 풀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보기에 청구서는 계속 날아들 거예요. 저 점엔 동의를 하는데 저는 상당히 유감인 게 우리 현근택 변호사님 친일파입니까? 갑자기 왜 일본의 언론 말을 믿고 대통령실의 말은 왜 안 믿습니까? 네? 대통령실은 사실무근이다. 아니 대통령실의 말을 믿고 싶어요. 믿고 싶은데 대통령실의 워딩이 처음에는 처음부터 그런 말 없었다. 우리가 항의했다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데 아이고 그 의제가 아니었다. 그 다음에는 기억이 안 난다. 그런 거 사실은 공개하는 게 적절치 않다 그러면. 일본에서 구체적으로 워딩이 나오잖아요. 구체적인 워딩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디로 눈이 가겠어요? 그걸로 가요. 그러한 음모론과 뒷얘기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대통령실의 해명을 좀 믿으셨으면 좋겠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용산 쪽의 분위기는 이랬던 것 같아요. 김태호 차장이 주도권을 행사하는 건 맞지만 안보실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김성한 다 후임으로 안보실장 가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 얘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김성환 실장은 영전해가지고 외교부 장관 가고 그때 1차장이었던 김태호 차장은 이제 안보실장으로 가고 그런 시나리오가 3주 전, 4주 전에는 돌아다녔었는데 박진 장관은 나와서 출마하고 그렇죠. 근데 이번에 비서실 쪽에서의 좀 견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직은 김태호 차장을 안보실장 시키면은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다. 다른 사람을 이렇게 시켜야 된다라는 의견을 또 대통령이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태용 주미대사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됐다라는 맞습니다. 말씀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각설하고 시즌2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현근택 변호사가 꼽으신 키워드로 가보겠는데요. 조현천 웃으며 귀국. 이걸 꼽으셨는데 이거 왜 꼽으셨나요? 일단은 이분이 이제 5년 3개월 만에 귀국했지 않습니까? 이게 기무사 계엄령 문건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이제 2017년 3월에 탄핵됐지 않습니까? 그 국면에 이제 만약에 이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이제 기무사 자체 내에서 이제 제작했던 건데 이 당시 이분이 아마 이제 전역을 하고 수사가 시작되니까 이제 미국으로 갔죠. 미국으로 가서 오겠다 말은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5년 3개월 만에 돌아왔는데 돌아올 때 모습이 이제 많은 국민들이 약간 의아했던 거죠. 보통 5년 동안이나 도피하다 돌아왔으면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조사는 성실히 받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니 이분이 귀국하면서 보니까 웃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무슨 검사처럼 수사로 밝히겠습니다 하기도 얘기도 하고 또 책임지겠습니다 그러고 이러면 이분이 그러면 그동안 왜 안 들어왔느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잠깐만요. 일단은 그러면은 먼저 육성 한번 들어보고 저희가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헌 문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자로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귀국했습니다. 수사를 받을 입장이니까 수사 과정에서 제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귀국하지 않고 도주하신 이유가 뭡니까? 도주한 게 아니고요. 귀국을 연기한 거죠. 자, 도주한 게 아니고 귀국을 연기한 거다. 인터폴 수배되고 그리고 연금까지 뭐 이렇게 그렇죠. 끊었다. 뭐 이런 이제 압박이 좀 있었는데도 안 들어오기는 했어요. 이게 근데 그냥 도주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네요. 예. 5년 동안 귀국을 연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 사실은 이분 뭐 여권도 취소되고 계속 이제 여기서 딱 수사가 막힌 거잖아요. 그 위로 가려면 위로 결국 국방부 장관 그다음에 대통령까지 가야 되는데 수사가 안 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두 가지 정도로 봐요. 하나는 그 밑에 있던 장군이죠. 이분이 처음에 1심에서 무죄 받았는데 2심에서는 이제 벌금 1,000만 원. 벌금형. 네, 예.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왜 허위 공문서냐면 사실은 이게 계엄과 관련된 문건인데 제목은 무슨 연구 보고서처럼 해놓은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실제 내용은 계엄 뭐 준비서류인데 밖에 표지는 이제 뭐 무슨 연구 보고서처럼 해놨다 이거죠. 그러니까 약간 감추기 한 거 아니냐. 기망행위를 한 거 아니냐.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허위 공문서라는 게 이제 문서를 실제와 좀 다르게 썼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군사법원에서는 이제 무죄가 나는데 2심에서는 벌금 1,000만 원이다 보니까 이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이게 내가 가도 그냥 벌금 정도로 끝날 수 있겠다. 이 생각도 있었을 것 같고. 예. 그다음에 가장 관건이 결국은 이제 내란 예비 음모 문제였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유죄를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근데 더 중요한 부분은 두 번째 이유는 제가 보기에 어느 정도 검찰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되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오늘 아침 뭐 보수 언론 보도 이런 걸 보면 이거를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마치 이제 내란 음모처럼 몰아갔다. 몰아간 것 자체가 문제다. 이런 시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나 아니면 검찰 쪽에서 그쪽으로 좀 수사를 하려는 거 아니냐. 이거를 원래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내란 음모로 몰아간 게 문제다. 그래서 예. 이런 부 사람들을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좀 갈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작년에 국민의힘에서 9월쯤에 이거와 관련해서 TF를 만들고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내란 음모까지는 아닌데 너무 정치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이용했다라는 주장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즈음에서 사실은 이 조현천이 들어온다는 말이 들어온다라고 이제 검찰하고 딜을 한다. 뭐 네. 타진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은 현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좀 이렇게 딱 맞아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는 저는 건가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분위기를 그러니까 다 예전에 우리 뭐 서해 공무원도 그렇고 다 이제 그런 식으로 몰아갔잖아요. 뭔가 예. 이거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아마 이제 수사 방향도 갈 것 같고 그러면 당장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이제 군인권 센터에서 발표했잖아요. 예. 그럼 이제 그 문건을 뭐 어디서 구했는지 아니면 뭐 이철희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분들한테 타깃이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문서를 뭐 비밀 문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면서 예. 비밀 뭐 군사 기밀 보호법이라든지 뭐 이렇게 몰아가면서 약간 반대쪽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이 그때 생각했던 방향으로 좀 수사를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이분이 너무 당당하게 웃으면서 들어온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장성철 소장님은 현 변호사의 이 주장들 뭐 가설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 문건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 하에서 박근혜 정권 그리고 보수 우파 쪽의 사람들을 상당히 문제 있는 사람들로 법적 처벌을 하기 위해서 내란 음모 사건으로 몰아간 측면이 강하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이에요. 아, 이 문건 별거 아니다. 아, 그럼요. 왜냐하면은 이 문건이 만약 문제가 되려면은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아니면은 대통령 비서실에서 국방부 장관에게 자, 지금 촛불 시위가 상당히 지금 나라를 흔들리게 하고 있다. 지금 큰일 났다. 이거를 계엄령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위수령, 계엄령 다 동원해 가지고 이거를 포괄적으로 다 진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빨리 실행 계획서 만들어라. 이게 아니잖아요. 이러면 문제가 되죠. 당연히. 분명히 정권 차원에서 탄핵당하면은 이걸 계엄령으로 덮어가지고 자기 정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했다. 이런 의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러면 내란 음모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문건이 처음 만들어진 거는 2016년 11월. 2017년 2월. 2017년 2월로 보통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16년 11월에 그리고 2017년 2월 이 두 차례에 이철희 의원이 한민국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위수령 폐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요. 그래가지고 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합동참모본부랑 법률단 그리고 기무사에 자 이거 좀 위수령 폐지, 위수령 문제 이거 관련해서 좀 검토 좀 해봐 이렇게 지시한 거거든요.
이철희 의원의 주문 생산이에요. 그래가지고 기무사는 아니 이거보다는 좀 계엄령 이런 것까지 확대해가지고 저희가 보고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됐고 2018년도에 송영모 당시 문재인 정권 하에서 국방부 장관이 이거를 이석구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예. 아 이거 문제 없구나. 이거 가지고 왜 뭐 문제 삼어? 그래가지고 묵혀놨던 건데 예. 이철희 의원이 다시 2018년도 7월 달에 JTBC랑 그 임태훈 군인권센터장한테 이걸 줘가지고 폭로하게 만들어요. 예. 그거를 받아가지고 추미애 당시 당대표가 봐라 이거 박근혜 정권에서 내란 음모한 거다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몰고 간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경찰력으로 국가의 질서가 유지되지 못할 경우에 군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치안 유지를 위한 문건이었다. 그렇죠. 이거 내란이라든지 아니면 쿠데타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치안 유지를 하기 위한 계획서예요. 그 계획서조차 못 만들어요? 자, 제가 조금만 반론성에서 먼저 질문을 하고 좀 답변해 주십시오. 근데 당시 내용을 보면은 일단은 그 헌재에서 이거를 이제 인용을 안 하고 기각을 했을 때 탄핵이 안 됐을 때 사람들이 이제 폭동을 일으킬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한 건데 그 내용이 군인들이 광화문 광장하고 국회에 들어가 가지고 장갑차까지 들어간다. 그리고 서울로 올라오는 고속도로와 주요 간선도로를 다 막는다. 그리고 신문, 방송, 인터넷까지 다 통제한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1980년 광주를 연상케 하는 이런 고립작전을 핀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아니 그렇게 평화롭게 촛불 시위하는 사람들이 무슨 폭동을 일으킨다고 이거 조금 너무 그게요. 과한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게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고 계엄령의 기본적인 요건은요. 군인들이 모든 질서를 다 장악을 해요. 그리고 예. 계엄사령관이 거의 국가 원수급의 여러 가지 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하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원래 그 실행 계획서에 원래 그런 것이 매뉴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예. 그때의 촛불혁명을 짓누르기 위해서 특별하게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계엄령의 매뉴얼입니다. 그게. 알겠습니다. 근데 기무사령관은요. 예. 계엄사령관이 아니에요. 아니죠. 네. 월권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기무사령관 알겠지만 이제 그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 전두환처럼 이제 합동수사본부 합수부의 총대장을 하는 거거든요. 예. 뭐 법원 검찰을 다 이제 관할하게 되는데 사실은 기무사령관이 이거를 만드는 것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는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거였어요.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거였고 얼마나 평화롭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네. 현재에서 당연히 탄핵을 인용했던 건데 지금 말씀처럼 이걸 몰아갔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미 수사도 했고 수사에서 그 뭐 내란 음모 부분들은 어쨌든 제가 보기에 인정 안 된 것 같고 허위 공문서 작성 부분만 되고 있는데 예. 그건 수사 절차로 되는 거예요. 그 뭐 내란 음모를 뭐 대통령이 시킨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추미애 당시 대표 얘기하는데 추미애 대표는 이 문건 나오기 전에도 이 얘기를 했어요. 예. 군에서 좀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 위험하다라고 했을 때 그때 당시에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아니 이렇게 평화롭게 집회하는데 무슨 얘기냐. 근데 나중에 이 문서 나오면서 이 문서가 그때 나온 게 아니라 1년 후에 나왔거든요. 예. 탄핵되고 한 1년 후에 나왔단 말이죠. 나중에 보니까 추미애 대표 얘기했던 게 국내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었네. 이렇게 된 거예요. 움직임이 아니라 아니 이 당시에 서류상에 페이퍼를 만든 거잖아요. 아니에요. 실제로 저도 그때 당대표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아는데 예. 많은 제보들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당 쪽으로. 이런 움직임이 있다. 막 사진도 막 다니고 그랬어요. 이 사진이 왜 있지?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군인이 있어서는 안 될 장소에 군인들이 있는 사진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죠. 그렇게 보면 이게 단순히 말씀처럼 예. 준비하기 위해서 문서를 만든 걸로 볼 수 없고 이 문서 내용은 아까 지적하신 부분도 있지만 이런 내용도 있잖아요. 원래 계엄을 풀려면 국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데 예. 국회의원들 다 구속시켜가지고 계엄 못 풀게 만들면 된다. 이런 내용도 있잖아요. 예. 이건 완전히 반헌법적인 거죠.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30초, 짜 20초. 그러니까 군대는 국가 수호의 최후의 보루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한 군대를 동원을 해가지고 권력을 찬탈하거나 아니면은 주민과 시민, 국민을 억압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실행 계획서를 만든 것 자체가 문제 삼는 것은 그게 문제다. 알겠습니다. 국회의원들 다 구속시키고. 근데 질서 말이 안 유지인데 되죠, 왜 그거는. 5년 동안 미국에 도피했는지는 잘 이해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 부분은 파악해야죠. 정리를 이제. 하겠습니다. 월권 부분. 자,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현근택 변호사와 각설하고 시즌2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Yeah.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the floor. I wrapped the towel around me and I opened the door. And then a splish splash, I jumped back
지난 3월 10일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부터 시작해서 크레디트 스위스, 코코밴드 채권 상각, 이어지는 도이체방크의 유동성 위기까지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금융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는 건지 곽수종 리엔경제연구소 소장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뭐 사실 뭐 한국의 정치 이슈도 많지만은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너무 소홀히 다루는 거 아닌가. 소홀히 다루셨네요, 보니까. 그래서 그러니- 뭔 대도 않은 정치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해결책도 못 찾으면. 청취율이 그게 잘 나오더라고요. 광고로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할 수 없죠. 하지만은 이거 우리가 좀 깊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 이후에 17일 만에 퍼스트 시티즌스 은행에 이제 인수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시그니처 은행도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의 자회사인 플래그스타 은행에 매각됐다고 하는데, 이거 그럼 조금 안정이 돼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아직도 지금 잔불 불씨가 남아 있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밑에 보시면 두 번째 작가분이 질문 준비하신 거 있잖아요. 예. 해결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죠? 그다음에 예. 슬로우모션 은행 위기에 대비해야 된다. 이제 그게 답을 같이 드리면 시간이 없으시니까 예. 이 문제는 아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건이 한번 빵 터졌으니까 기업에도 문제가 있고, 예. 옛날에 2008년 서프라임은 가계가 부동산 투자에 올인을 하면서 이 투자은행들과 결탁이 된 상태에서 신용평가사들도 함께 사건이 일어났고, 이번 사태는 미국 정부가 연준과 함께 돈을 많이 풀어서 쌍금리로 투자를 하다가 팬데믹 같은 상황으로 기업 실적이 나빠지고 난 다음에 이제 기업들이 자금이 필요해서 인출하는 과정에서 SBB 은행 같은 곳에서 채권 가격이 급락하는 바람에 자산이 상각되어서 일어난 일이니까, 이게 단순히 기업만의 문제도 아니고 그다음에 연준만의 문제도 아니고 미국 정부만의 문제도 아니고, 다시 말하면 미국 정부, 연준, 기업, 그리고 가계, 부동산 모두가 다 얽혀 있는 문제니까 해결하는 데는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시간을 갖고 가는데 어쨌든 뭐 최선을 다하지 않겠어요. 흔히 우리가 하는 말 있잖아요. 대마불사라고. 그러니까 파산은 했지만 곧바로 인수하는 은행이 나타났고, 그다음에 크레딧 스위스 은행도 마찬가지고, 요즘 도이치뱅크 이야기도 들리지만 그런 큰 은행들이 파산한다. 그러면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아마 정부가 나서서 해결할 걸로 보인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이제 뭐 특검하자 그러잖아요. 정치하시는 이야기들.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는 아마 이제 청문회가 열릴 겁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 감독이 부실했냐, 기업 경영이 부실했냐, 아니면 거기에 탐욕이 있었나, 이런 내용들이 아마 다뤄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번째 질문과 같이 슬로우 모션, 상당히 은행 위기가 점진적으로 하나씩 터져 나올 수도 있고, 이 사태 해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1997년, 98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그리고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지금 현재 상황이 폭발적으로 이렇게 연쇄 부도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것이냐, 아니면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슬로우 모션으로 이게 계속 하나씩 있으면서 장기화되면서 이게 장기 침체하고 맞물릴 것이냐, 뭐 전망이 조금 엇갈리는 것 같은데 장기화로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슬로우모션 은행 위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기사거든요. 그 같은 신문인가 같은 뒤 앞에 날짜인가 신문 기사를 보시면 내용을 보시면 신흥국에게도 영향이 있다. 근데 97년, 98년 같은 외환위기 같은 영향은 아니고 아마 각국의 수출에 조금씩 영향을 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각 신흥개발국의 정부의 부채 문제가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부채 문제, 왜냐하면 재정 문제하고 맞물려 있거든요. 어차피 지원을 한다 그러면 돈을 찍어내든지 뭐 채권을 발행하든지 사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다 이제 정부 부채로 남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정부 부채 문제와 연결이 되어서 97년, 98년 외환위기 같은 모습은 아니지만 신흥국 개도국은 수출이 줄어드는 것과 같은 형태는 보일 것 같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큰 파장은 없다라고 전제는 기사는 쓰고 있지만 분석 기사인데, 글쎄요, 이거는 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센티먼트잖아요. 영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보면 시장의
신뢰성 문제가 어느 정도 확산될 것인가 심리적으로 이제 그 문제이기 때문에 연준이나 유럽중앙은행이나 스위스은행에서 그런 심리의 공포, 패닉이 확산되기 전에 막기 위해서 백스탑을 지금 설치한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근데 하나를 아까 전 말씀하셨지만 하나를 해결하면 또 이제 다른 문제가 터지고 뭐 이런 지금 연쇄적인 일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스위스 최대 은행인 UBS가 크레디트 스위스 인수하는 과정에서 170억 달러의 신종 자본증권 뭐 AT1이라고 보통 불리죠. 그러니까 코코본드. 코코본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종의 뭐라고요? 채권 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근데 이제 영원으로 만들어 버리면서 이 채권 시장이 다 또 얼어붙었다. 지금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뭐 뱅크데믹 이런 식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는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뱅크데믹은 이제 이미 시작이 됐고요. 제가 볼 때는 시작이 되었고. 채권 말씀을 하셨으니까 대부분의 투자사들은 이제 채권을 가장 또 안전한 자산으로 봐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 달러 표시 자산, 즉 미국 국채를 들고 있었는데 금리를 급격히 1년에 4.75%포인트 올리다 보니까 채권 가격이 급락을 해버렸잖아요. 거기다가 중국이 1조 3천억 달러 채권을 갖고 있다가 한 2, 3년 기간 동안에 5천억 달러를 팔아버렸어요. 그 5천억 판 돈을 갖다가 일본이 지금 가져가고 있고 일본이 채권을 대신 매입해가지고 1조 3천억 달러가 돼버렸거든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채권 시장의 가격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니까 방금 말씀하신 코코본드 다른 말로 하면 신용자본증권인데 모든 문제가 이제 파생상품에서 벌어져요. 그러니까 서프라임도 파생상품이었고 우리나라의 그 레고 사태인가요? 그것도 일종의 이제 파생인데 그러다 보니까 채권 시장에서 이렇게 불안 심리가 퍼지면 결국은 믿을 안전한 자산이 없잖아요. 금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금값이 올라가는 이유가 거기 있고요. 그다음에 돈을 이렇게 계속 미국 정부가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대마불사니까 구해주기 위해서 푼다면 달러의 가치는 향후에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돈을 많이 푸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환율 문제도 남았고 금리를 더 이상 빠르게 올리지는 못할 것 같고 그렇다고 내리지는 못할 것 같고 은행이 기업 실적이 나빠지는 게 계속이 되면 팬데 아직까지 인구 유동이 많이 없으니까 소매 판매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거기에 따른 기업들의 수익 하락 이게 또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전반적으로 자산 시장에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뭐 시티나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는 그런 투자은행들 큰 은행들 골드만삭스 JP 모가는 먹고 살 게 많아요. 시장이 돈도 많고 시장도 크니까. 근데 SBB라든지 뭐 실버게이트라든지 프렉스텝 이런 회사들은 제2금융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제2금융권은 1금융권보다 먹고 살 게 작죠. 그보다 더 작은 회사들은 보험회사죠. 낮은 금리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부동산을 사거나 아니면 채권을 샀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보험회사들은 채권을 샀다 그러면 채권 가격이 지금 급락했으니까 자산 상각이 엄청나게 낮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금융사들이 미국 달러화의 가치 상승에 따른 금리 상승 그리고 후폭풍이 발생할 달러의 약세 금리 하락 이 문제를 어떻게 잘 유연하게 헤쳐나갈 것인가. 여기 앞으로의 이제 관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딜레마인 게 뭐 그들 은행 입장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미국 국채를 잔뜩 샀는데 금리가 막 오르다 보니까 채권이 이제 값어치가 떨어진 거고 그래서 지금 금융위기까지 나온 건데 그래서 지금 미국 연준이 그러면은 금리를 더 올릴 수 있을 것이냐. 그런데 여전히 지금 인플레이션 압력은 아직도 여전하고 그래서 올려야 된다라는 매파와 아니다. 이렇게 되면은 금융권 또 연쇄 도살한다. 올리지 말아야 된다. 이런 뭐 이제 비둘기파가 좀 엇갈리는 것 같고 지난번에는 0.25%포인트 올렸고 그럼 앞으로는 지금 어떻게 된다고 이거 봐야 될까요? 글쎄요. 파월 의장이 요즘 상당히 좀 곤란한데 요즘은 이제 파월 의장보다도 옐렌 재무장관 입을 쳐다봐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제 생각에는 미국 월가에서는 5.25에서 5.5가 아마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다행스럽게 지난달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마이너스 0.1%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생산자 물가가 하락하니까 인플레이션 압력이 앞으로 3, 6개월 뒤에는 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당분간 올해 안에서 0.25%든지 뭐 0.5%포인트든지 금리를 올리기는 조금은 어렵지 않냐라는 게 지금 월가의 심리인데 지켜봐야 되겠죠. 뭐. 그렇군요. 근데 그렇다고
지금 있는 금리를 낮추기는 힘든 거죠. 그러니까 유지를 하는 그렇죠. 정도. 만약에 금리를 낮췄다 그러면 아마 또 다른 커다란 버블을 증시에서 만들거나 다른 금융자산 시장에서 만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거는 걷잡을 수 없는 문제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제 다음 문제는 재정부채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할 수도 있으니까 국가별 재정 건전성 문제를 체크해 보는 게 지금은 정부로서도 중요한 일일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어쨌든 고금리 기조는 당분간 이어진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한국은행이에요. 지금 미국이 이렇게 계속 금리를 올리면서 그 한국 미국 금리 차가 1.5%포인트로 역대 최대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보통은 이제 한국에 있는 자산들 달러 자산들이 이제 빠져나가서 외환이 좀 부족해질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보통 이제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한미 간의 금리 차가 1.25%포인트까지는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1.5%포인트, 0.25%포인트 차야 뭐 어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보셔도 되고 이번에 한은이 과연 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 학자들이 이야기한 1.25%에 딱 도달을 하니까 그 궤도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박스권 안에. 그다음에 우리나라 경제의 문제인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나라는 대중국 수출 문제가 지금 좀 막혀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소비 시장이 지금 얼어붙었다는 거. 그거는 뭐 명동을 가보셔도 그렇고 강남역 사거리를 가보셔도 그렇고 이 문제는 관광객을 유치해야 되는 수밖에 저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통화 문제를 놓고 보면 한은이 앞으로 달러와 약세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문제, 미래를 이야기하면 그다음에 미국이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을 때 우리 금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PF 대출, 부동산 대출 문제의 미분양 사태에 부동산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어떻게 막을 것이며 그것이 가계부채와 어떻게 단절되게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 같고 실물 경제는 내수 빨리 소비를 진작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나 묘책은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어제 이제 정부가 이제 관광 대책을 내놓은 것이 지금 뭐 그럼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거하고 이제 맥락이 다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 한국의 외국인 관광객이 2019년 최대 피크에 비해서 지금 3분의 1 수준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거의 주요 원인이 중국인 관광객이 안 오고 있다. 이런 뭐 얘기고 지금 중국이 최대 흑자국에서 최대 적자국으로 지금 한국이 변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한중 관계가 지금 또 정치적으로도 별로 안 좋잖아요, 이게. 저는 뭐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뭐 정치하는 분들이 푸시라 그러고요. 경제만 놓고 보면 옛날에 한일 관계가 어려웠을 때 3대 요소 반도체 주요 부품에 대한 소재에 대한 수출을 금지시켰잖아요. 영향이 별로 없었죠. 근데 중국의 한류 바람이 부는 거를 막아버리기 시작하니까 결국 우리 소비 시장이 내수가 상당히 얼어붙었다는 거. 근데 이 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저는 뭐 아까도 말씀 나누시던데 외교팀들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좀 유심히 봤으면 좋겠어요. 사우디아라비아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국과 함께 이란과 평화협정을 연장을 하고 계획을 했고요. 6년 만에 맺었죠. 7년 만에. 7년 만이요. 그다음에 이스라엘과 함께 그 이스라엘의 첨단 기술을 가지고 와서 네온시티를 만들겠다고 지금 비전을 제시를 했고요. 그러니까 한쪽 과거에 중동 그러면 미국인데 지금 중동 그러면 중국. 그다음에 페트로 위안화의 기세를 좀 강화하는 모습이 사우디와 손잡고 그래서 사우디가 이렇게 독립외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미일 간의 시끄러운 이야기를 가지고 지렛대 삼아서 중국과의 관계를 털어내고 또 중국과의 문제가 또 불거지면 또 미일 간에 그거를 지렛대로 해서 미일 간에 우리가 뭔가를 얻어내고 하는 그런 좀 뭐라 그럴까요? 전략을 제 나름대로는 경제적으로 치면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 게임처럼 에이전트 프로그램으로 풀어봤으면 한 생각이 있죠. 어쨌든 경제적 실리 외교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자, 좀 짧게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한테 지금 경제 상황에 대해서 어떤 식의 조금 스탠스를 취하는 게 좋을지 말씀해 주시죠. 저도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외신을 들다 보면서 세계가 어떻게 미래로 가고 있는가를 보는데 1990년 상황을 딱 보시라고 말씀을 자주 드려요. 베를린 장벽 붕괴, 러시아 붕괴, 독일 통일 과정 속에서 PC 시대가 열릴 시대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치 외교적으로 상당히 혼란스럽지만 경제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의 태동기를 맞이하고 있으니까 이런 암울한 시기에 좋은 자산을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수종 리엔 경제연구소 소장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12시 2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